법률 상식을 몇 가지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혼 법률 상식. 네네, 이혼 법률 상식. 어떤 게 네. 있는 겁니까? 첫 번째는 자동 이혼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동 이혼이란 말은 무슨 말이신 것 같아요? 특히 별거가 오래되면 자동 이혼이 된다. 뭐 3년간 별거하면 자동 이혼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법적 절차 없이 법적 절차 자동으로 없이 그냥. 자동으로. 그런 데서 오해가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했는데 실제로 자동 이혼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20년, 30년이 되도록 이혼 수속을 안 밟으신 거예요. 이 어머님이 재산이 상당히 있으셨어. 그러다가 갑자기 사망을 했어요. 남편과 절차를 정리 안 하다 보니까 그 정말 미운 배우자가 상속권을 가져간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자동 이혼이라는 제도가 없고요. 다만 이제 3년 이상 완전히 생사불명이 되는 경우. 실종 신고할 정도로 그걸로 이혼 사유를 삼아서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집을 나간 이후에 어딘가는 살아는 있는데 그냥 내가 안 찾을 뿐이야. 이럴 경우에는 이제 아기의 유기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뭐 생활비도 되지 않고 부양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사유로 해서 이제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로 비교적 매우 간단하게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으니까 갑자기 뜻하지 않은 상속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거나 뭐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거나 이런 걸 좀 막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그 뭐 요즘에는 이제 그 불륜죄가 폐지가 됐잖아요. 아, 네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그래서 이제는 불륜을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나는 그러면 아무런 나의 이런 상처나 피해에 대해서 배상받지 못하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 오해 중에 하나인데요. 간통죄로 폐지된 거는 형사법이 폐지된 거예요. 부부 사이에 있는 민법상의 정조 의무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형사처벌은 되지 않지만 민사상 문제 제기를 해서 이혼 사유로 삼는다거나 또 위자료 청구를 한다거나 이건 가능하고요. 많이들 알고 계시나요? 그 상간녀, 상간남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이혼 방법은 협의 이혼.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재판의 이혼. 재판상 이두 이혼. 가지가 실질적으로 네. 이혼할 수 있는 창구군요. 네. 예. 혹여 잘 못 알고 있었던 이혼 상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우주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우주가 각자 30년 내지는 그보다 더 각자의 삶의 궤도를 돌다가 갑자기 만났는데 저는 갈등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아마 이제 안 싸운다는 건 뭐냐면 지금은 너무 좋으니까 뭐 쉽게 양보해주고 이해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좀만 있어봐라. 좀만 있어봐라. 결혼이라는 거는 사실 현실이라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뭐 아시아에서 1위다 이런 거 보면 좀 가슴이 아프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어서 이런 현실을 잘 좀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이혼 법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핫 이슈가 있는데요. 오늘 5가지 키워드를 좀 준비를 했어요. 2020년 신문사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혼 남성의 41.3%가 외도를 한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의 경우에도 24.4% 정도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기혼자 중에서 3명 중에 1명 정도는 외도를 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외도 문제가 갈수록 진짜 많은가 봐요. 그래서 뭐 인터넷 카페 같은 데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뉴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화제가 된 은어들이 좀 있더라고요. 오늘 초성 퀴즈를 마련해 봤는데 한번 맞춰보실까요?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감시. 감시 떴다 피해라 막 이럴 때 쓰는 네. 검사. 휴대폰 검사? 오늘 검사 당했다? 검사 당했어. 네. 또 이건 뭘까요? 기역, 니은, 미음, 이응. 네. 겁나 미워. 겁남이요. 겁나 미워. 네. 계속 한번 해볼까요? 3번째. 진짜 어려운데?
뒤에가 커플이구나. 구구 커플. 구구는 뭐예요? 구구. 닭살 커플. 구구. 금기 커플. 금기 커플. 겁나 미워 금기 커플. 네. 말 된다 그죠? 겁나 미워 금기 커플. 네. 마지막 대망의 네 번째입니다. 지지리. 지지리. 네. 그죠? 찌질이. 찌질이. 찌질이를 좀 이렇게 약하게 해서 지지리. 이거 정답을 한번 공개해 볼까요? 금지. 오! 이게 줄임말이구나. 이혼 여성. 금지된 사람, 귀여운 남성, 미운 지남미요. 남성, 귀여운 남성, 귀여운 네.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정보를 공유를 한대요. 거기가 카페가 5만 명이 이상의 카페도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게 뭐 카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 카페에 가입을 하려면 내가 불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증을 해야 돼. 와. 정회원이 돼서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은호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교묘하게 어디 가면은 들키지 않고 만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내가 들킬 뻔했을 때 배우자에게 어떤 핑계를 대면 것이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치밀하다. 어떨 경우에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나온 것 같아요. 비밀. 배우자에게 말할 수 없는 게 생기는 것부터가 문제다. 네. 그래서 화제가 된 키워드를 좀 준비를 했어요. 바로 정서적 외도. 좀 들어보셨나요? 정서적인 외도? 정서적 정서적 외도? 최근에 이제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 때문에 이혼이 더 늘어났다고 하고 비슷한 상담들이 좀 많이 있어요. 뭐 남사친, 여사친 이 경계를 이제 넘나드는 관계가 참 문제인데 실제로 제가 이제 상담을 한 케이스 중에 하나였는데요. 남편이 들어오질 않아서 음식물 쓰레기를 두고 나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바로 밑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 거예요. 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내일 도와줄게. 괜찮아. 잘 자. 나한테는 한 번도 그런 말 해준 적이 없는 남편인데. 그래서 이제 누구냐? 그랬더니 당신이 아는 그 사람 직장 동료 누군데? 에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을 했는데 남편이 휴대폰을 놓지를 않고 계속해서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이제 자는 틈을 타서 휴대폰을 좀 봤는데 뭐 잘 자라고 서로 안부를 전하고 매일 점심을 같이 먹고 그런데 잠자리를 나눈 흔적은 없어요. 특이했던 거는 그 여성분이 운전면허를 막 따니까 운전 연수도 시켜주고. 네. 외도네. 외도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런 거 가지고 왜 화를 내느냐. 직장에서 친하게 지내다 보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그리고 나한테 좀 가르쳐달라고 하길래 내가 좀 가르쳐줬다. 그리고 이분은 나하고만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다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다. 근데 보니까 성격이 되게 좋아서 사실 좀 그런 것 같기도 해. 그런데 우리 남편하고 너무 많은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부인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관계를 좀 정리해달라. 이렇게 친하게 안 지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부인을 의부증으로 모는 거죠. 그래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상담을 오신 거였어. 자, 이렇게 이혼 청구를 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사회적인 관계에 이르지 않으면 이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가정법원에서 부정행위라고 했을 때는 훨씬 넓게 봐요. 그래서 야심한 시각에 갑자기 서로 하트를 주고받는다. 아무 말 없이. 네. 그리고 잘 자? 자고 있어? 이렇게 야심한 시각에 한다.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넓게 봐서 부정행위다라고 지금 법원이 보고 있습니다. 서로 일을 돕다 보면 또 친밀한 관계가 되고 또 배우자하고 나눌 수 없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또 되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배우자가 싫어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다가 비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경우 결정적으로 배우자가 이 관계를 정리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 이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일이 생기면 배우자에게 단호하게
나는 이런 게 싫다. 나는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 관계는 정리했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례에서 휴대폰을 몰래 보는 게 문제예요. 그죠? 네,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배우자의 경우에도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서 보는 것은 개인정보법 위반이고요. 비밀침해죄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가지고 가끔 이제 저희가 상담해 오시는 분들 보면 탐정업체, 뭐 흥신소 업체, 조사 업체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없냐 막 이렇게 많이 문의를 해 오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이렇게 뒤따라다니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현재 법원에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채택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예. 그리고 또 비용도 굉장히 비싸요. 하루에 30만 원에서 뭐 많게는 80만 원까지 가고요. 또 이런 게 이제 하루 이틀에 밝혀지는 게 아니니까 자꾸 정보를 못 구한다고 해서 기간을 연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 달에 한 3천만 원 정도 쓰신 분을 봤어요.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의뢰를 받았는데 당신이 돈을 2배로 주면 내가 이거를 안 하겠다. 라고 하는 거를 제가 실제로 상담 중에 그런 문자 받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괜히 좀 힘을 안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알게 되냐 이런 것들 고민하시거든요. 그렇죠. 그 배우자의 외도 징후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 네, 없을까요? 그러게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상을 같이 하다 보니까 평소와 다른 행태는 눈에 보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우리 사례에서 남편이 핸드폰을 놓지 않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도 가져가고 베개 밑에 두고 자고. 그리고 패턴을 자꾸 바꾸고. 그게 뭐예요? 그 핸드폰이 바로 판도라의 상자. 그래서 이거를 펀도라의 상자라고 하더라고요. 또 두 번째도 뭐가 있을까요? 특이점이? 어디서 제일 많이 들킬까요? 차. 딩동댕. 네. 내비게이션 목적지 검색 이런 거. 네. 그래서 쭉 보면 어디를 다녀왔는지 알게 되죠. 차 안에서 바로 핸드폰하고 연동이 되잖아요. 네네. 그럼 운전하는 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오는 문자 메시지나 SNS들이 이렇게 화면상에 나타나요. 잘못 누르면 음성으로 이렇게 문자를 읽어주거든요, 차에서.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내비게이션을 안 쓴답니다. 네. 와. 근데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바람을 한 번도 안 피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우는 사람은 없다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계속 이렇게 외도를 하게 된다는 건데 아무래도 이렇게 사건 맡으시면 그런 사람들 실제로 보시잖아요. 그런 외도하는 사람들만의 공통점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통점은 참 찾기가 어려워요. 정말 안 할 것 같으신 분들, 정말 이런 분이 하실 것 같은 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공통점은 어려운데 이제 이분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무감각하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큰 소리 치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들 그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람 피운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적반하장으로 이혼하자고 하는 거죠. 내가 들켰어요? 그러면은 배우자에게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왜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너만 그러냐? 이 정도는 다 누구나 하는 거 아니냐? 내 친구들 다 물어봐도 다 괜찮은데 나만 지금 이렇게 산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 이제 사례를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면. 가난했을 시절에 힘들었을 때 만났어요. 그래서 부인이 남편 뒷바라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공을 했어요. 이렇게 성공하면 이제 우리는 행복 시작 이럴 줄 알았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여자를 만나고 기가 막힌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인이 아니 그동안 우리가 너무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 한 번 실수는 내가 봐주겠다. 당신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그랬더니 오히려 이걸 문제 삼는다고 부인을 폭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뭐 바람도 피워요. 폭행도 해요. 그러면 말 그대로 정말 유책 배우자인 거죠. 근데 배우자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뒷바라지에서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혼한다는 게 너무 또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있으면 가정도 지키고 싶으니까 이혼을 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남편들이 또 이혼을 요구할 때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생활비부터 끊습니다. 나쁘다.
자, 여기서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청구 자체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청구 자체는 안 되든. 안 되든 안 되든. 자,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혼하면 안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약간 많네요. 제가 놀란 통계가 있었는데 요즘 결혼한 것 자체가 인구 1000명당 4.2명에 불과한대요. 저도 애가 셋인데요. 우리 셋 애 중에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결혼을 안 하는데 또 우리가 연애를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동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는 많이 조금 개방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혼전 동거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사실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사실혼? 네. 네. 그러니까 사실혼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혼인 신고만 안 했지 결혼입니다. 그래서 사실혼의 경우에는 재산 분할도 해주고 위자료 청구도 해주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똑같이 하는 의무를 부담을 해요. 사실 해외 입법례나 이런 걸 보면 동거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고 보호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팍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동거하는 커플을 사실혼의 배우자처럼 인정을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랑 결혼할래가 아니라 나랑 팍스해줄래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또 영국이든 독일이든 스웨덴이든 이런 제도를 많이 보호하고 있다는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대로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려고 하고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누군가 필요한데 자식들이 다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런 분들도 사실혼이나 혼전동거나 이런 것도 하는데 사실혼과 혼전동거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상담했던 사례 중에 이런 게 있었는데 2년 정도 넘게 살았어요. 그런데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나서 보니까 한 사람한테 다른 이성 친구가 생긴 거죠. 오 마이 갓. 그래서 나는 헤어졌으니까 이성 친구가 생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은 그게 아니라 외도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가 들어왔는데 이때 쟁점이 이거였습니다. 이게 혼전 동거였느냐 사실혼이었느냐. 헷갈린다. 사실혼의 판단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같이 동거를 했느냐. 그리고 그렇게 부부 생활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느냐. 사실혼과 관련해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나는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서로 뭐 부모님들도 인사하고 결혼식도 올리고 했는데 막상 혼인신고를 할 때가 되니까 남편이 우리 조금 뭐 이렇게 서두를 거 있어. 요즘은 뭐 다 안 하고 산다는데 부인도 왠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혼인신고를 해달라는 것도 그렇고. 근데 또 남편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알콩달콩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돼지 농장을 하니까 뭐 그것도 도와주고 그다음에 시부모님이 아프시면 돌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4년, 5년이 됐는데 이제 곧 아이도 좀 가져야 되는데 혼인신고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어요. 남편의 태도가 좀 이상해진 거죠. 보니까 남편 주머니에서 모텔 영수증이 발견된 겁니다. 네. 네. 근데 보니까 자기만 몰랐어요. 주위에서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먹은 거죠. 그래서 이제 소송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걸 사실혼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혼전 동거는 말하자면 친구 사이, 애인 사이 정도에 그치는 거죠. 그래서 호칭 자체가 좀 다르죠?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여자친구, 남자친구죠. 며느리나 뭐 사위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식을 올리고 한 대에 살고 부부라는 호칭을 쓰고 이럴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 뭐 빼박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동거하는 기간을 결혼 생활이라 생각했느냐 아니면 이렇게 잘 맞으면 결혼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를 것 같아요. 좀 구별이 되세요? 네. 네. 자, 아까 혼전 동거 같은 경우에는 2년을 살아도 그건 사실혼이 아니에요. 사실혼은 실제로 결혼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요양원에 가셨던 분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그 요양원 안에서 서로 요보당신한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 사실혼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두 사람 사이에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새 이제 젊은 분들 중에서 혼인 취소 소송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요. 혼인 취소가 되면 기존에 있던 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훨씬 낫죠. 그렇죠. 결혼한 게 없어져. 그리고 내가 속았다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혼 취소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결혼을 했는데 이거는 조금 내가 아니지 않느냐 막 이렇게 하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조금씩은 조금 숨기고 싶어지고 가리고 싶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걸 하고 보면 재력도 드러나게 되고 부채도 드러나게 되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결혼할 때는 뭐 직업도 의사고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남편이 성적인 취향이 좀 독특해요. 왠지 부부관계를 조금 꺼려하는 것 같고 충격적인 거는 여성의 의류나 구두를 몰래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여자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가 그걸 갖고 싶은 거죠. 결혼을 하고 보니까 남편이 다이어트 약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성의 몸매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자기도 그런 몸매가 되고 싶어 하고 아 저렇게? 자기가 그 옷을 입고 자기가 그 가방을 들고 어머나. 정말 더 충격적인 것은 부인이 화장실에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여성들은 소변을 볼 때 화장지를 몇 칸을 사용해. 여자는 화장지를 어떻게 써? 이런 변태적인 성향까지 보이는 거죠. 이럴 경우 어떨까요? 이것이 과연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느냐? 이게 실제로 가정법원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혼 취소에 해당하려면 법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이 돼서 내가 정말 속아서 만약에 이걸 알았다면 절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정도 사유가 돼야 혼인 취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는 혼인 취소에 해당한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이건 어떨까요? 어떤 여성이 있었는데요.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본인이 할 수가 없어서 임신이 된 것도 해결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를 입양 기관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덧 과거는 조금씩 상처가 아물어 가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거를 계속 왠지 감추는 것은 사랑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느 날은 결심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털어놨어요. 근데 남편은 그 얘기를 듣더니 속아서 결혼을 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안 할 텐데 심지어 아이까지 있단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혼인 취소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남편이. 즉시. 네. 이 경우에는 어떨까요? 남편이 취소 소송을 네, 걸었어요?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떨까요? 참 어려운 문제죠. 바로 답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남성의 입장도 이해를 가죠. 결혼할 때 전에 혼인이 있었던 것들, 그다음에 특히 또 자녀가 있었던 것들, 재산 문제 어느 정도는 다 고지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그런데 이 경우에도 그럴까? 법원은 이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내가 어쨌든 피해자였고 나의 개인적인 사생활이고 중요한 부분은 또 아이를 내가 현재 양육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는 입양을 보내서 그 관계는 단절이 다 됐어요. 그래서 나의 상처, 남들이 알았으면 안 되는 나의 사생활의 비밀 같은 부분까지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인 취소는 안 된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두 부부가 갈등을 계속 유지해야 되냐면 나중에는 이제 이혼 사유로는 인정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자,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 또 사실혼을 생각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결혼할 때 어디까지 배우자에게 알려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분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세 번째 이슈. 이혼은 쩐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네, 재산 분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이 재산 분할이야말로 쉽게 합의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어디까지를 해야 될지, 얼마를 해줘야 되는지,
작게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뭐 수억 원까지 되니까 네. 도대체 재산 분할을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렇게 이지혜 씨처럼 사시는 부부가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맞벌이가 많이 되다 보니까 한 사람만 누군가 계속해서 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 각자 조금 역할을 공평하게 나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이제 월급에 얼마를 내서 생활비에 쓰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 같습니다. 재산 분할이라는 것은 부부가 결혼 생활 중에 모은 공동 재산에 대해서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고 나누자 하는 게 이제 재산 분할의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재산을 두고 이거를 특유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쪽과 공동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쪽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그래서 오늘 재산 분할에 대해서 한번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혼 전에 산 주식이 결혼 후에 올라서 차익이 많이 발생했다. 그거 분할해야 됩니까? 재산의 발생 시점, 재산의 형성 시점은 결혼 전이에요. 그런데 이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결혼 이후란 말이죠. 이런 경우에 정말 많이 싸웁니다. 왜냐하면 발생은 특유 재산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공동재산으로 되어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자, 이럴 경우에요. 혼인기간이 짧으면 특유재산 쪽으로 결론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혼인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면은 부공동재산 쪽으로 결론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있었던 사례가 뭐냐면 아파트 당첨이 됐어요. 분양 계약이 당첨이 됐는데 그 계약 시점과 중간에 중도금을 계속 넣은 시점이 결혼 전후가 달라질 경우에 이거를 부공동재산을 넣을 것이냐 아니냐. 그리고 또 작년 재작년에 부동산 시세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어요. 이게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 있어서 결혼 전에 산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하는 암호화폐도 가능한가요? 암호화폐 요새 핫합니다. 예. 네, 암호화폐의 경우에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게 그 암호화폐를 산 그 자금이 어디서 왔느냐. 생각을 해보면 공동생활 중에 마련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부인이든 남편이든 그렇게 암호화폐를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배우자의 노력과 기여, 가사노동, 육아노동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경우에도 당연히 재산 분할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산 것까지는 내가 알고 있는데 얘가 지금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팔았으면 팔았다는 증거를 내놔라. 손해가 났으면 손해가 났다는 증거를 내놔라 라고 요청을 하지만 그게 실제로는 조회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재산분할 다툼이 늘어나고 있는 게 미국에서 통계를 보니까요. 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그 자산의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서 뭐 우리나라 돈으로 보니까 한 2,000조 정도 규모로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요새는 젊은 친구들이 암호화폐 하나 정도는 뭐 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화장실에 들어가면 화장실에서 안 나오신대요. 암호화폐 시세를 확인하느라고. 이렇게 이제 지하 경제로 들어가서 추적하기 어려운 재산들이 규모를 측정하기가 어려워서 그게 문제이지 분할 대상에는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암보험 같은 것도 재산 분할이 가능한가요? 뭐 예를 들어서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내가 수천만 원의 돈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 지금 내가 남편 때문에 아파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나온 암보험인데 이걸 재산 분할해야 되느냐.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사고로 발생된 보험금 이거는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안 들어가는데 그동안 부어온 적립식 보험금, 저축성 보험금 이런 것들은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가죠. 그래서 어떻게 기준을 하냐면 이 보험을 지금 해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얼마냐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을 재산 분할에 넣어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험금 같은 경우에도 남편이 보험금을 다 불입해줬다. 그러면은 그게 재산 분할 대상에 또 예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네. 자, 그 중에서도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좀 이슈가 됐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땅? 네. 복권. 복권.
딩동댕. 진짜? 네. 역시 로또 진행자시니까. 그러시구나. 네. 제가 이거는 방송 나갈 때 질문을 참 많이 받는 건데요. 이게 금액이 왜냐하면 우리 보부재산은 예를 들어서 1억인데 로또 당첨금은 10몇 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재산 분할 대상이 안 되면 사실 재산 분할 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로또 당첨금에 대해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10년 차 되는 부부였는데 남편이 전문직이었어요. 남편이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로또를 샀는데 진짜 당첨이 된 거예요. 무려 20억 원. 무려 20억 원. 근데 이 부부는 남편이 전문직이지만 실제로 두 사람의 재산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부인이 남편이 이제 20억 원 되니까 와 나도 한번 좀 명품 시계도 사보고 싶고 그죠? 20억이나 됐는데 여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나 이런 거 하나 사주면 안 돼 했는데 남편이 안 되라고 거절을 한 거죠. 이건 내 돈이야. 내가 해서 산 거야. 그리고 그 돈을 전부 다 주식을 사버리고 그 이후에 일절 부인한테는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갈등이 되고 해서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쟁점이 된 게 이 로또 당첨금이 그리고 로또 당첨금으로 산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느냐였는데 어떤 판례가 나왔냐면 공동재산이 아니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어떡해. 그래서 부인은 아니 이게 왜 공동재산이 아니에요. 내가 가사노동도 하고 육아노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모은 거고 내가 남편한테 뭐 생활비를 많이 안 가져가니까 돈이 남아서 산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공동재산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 부분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로또 당첨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된다라고 판례가 났습니다. 아내 입장에선 너무 억울할 것 그죠.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로또 당첨금이 수십억 원이 되면서 남편은 사실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고 다니는데 이 배우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재산 분할까지 안 된다고 하니까 네,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되게 이슈가 됐던 핫한 드라마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당첨이 되자마자 이혼을 바로 하려고 했던 남편인데 전혀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 그래서 이럴 경우는 로또 당첨했을 때 그 번호 적잖아요. 네네. 그런데 내가 그 번호를 남편한테 알려줬어. 같이 의논을 했어. 사러 가는데 내가 심부름을 갔다 왔어. 로또를 산 그 돈은 내 주머니에서 같이 나간 돈이고 뭐 이런 부분들을 상대방이 인정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산 분할도 재판 사항 중에 하나여서 입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증거가 없으면 그걸 입증하기 어려우니까요. 혹시 당첨되신 분들 중에서 그런 거 기여하신 분이 있으면 반드시 상대방이 인정하는 거 문자나 뭐 녹음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머리 아프다. 네. 안 해야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긴 길을 넘어서 이혼 사건에서 제일 뭐 핫한 재산 분할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네 번째는 제가 정말로 좀 얘기 드리고 싶은 양육비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봤으면 해요. 네. 아이가 이제 있는 상태에서 특히 미성년 자녀들이 있을 경우에 참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배드파더스 사이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네네. 양육비 안 주나 보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들을 이렇게 공개하는 사이트가 발생했습니다. 2018년 7월인데요. 지금 이 사이트는 이제 한번 폐쇄되고 새로 이제 생긴 사이트고요. 처음에 사이트는 이제 이런 기초적인 내용도 거의 안 나와 있는 사이트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공개가 되니까 아무래도 여기 올라가신 분들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이 됐다고 그래서 화제가 됐는데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일이 있어서 제가 그 형사사건에 참여를 했는데요. 2018년이면 불과 한 3, 4년 전입니다. 그때만 해도 양육비라는 것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줘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인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정법원에서조차 이혼 사건을 이제
판결하거나 조정할 때 아유 뭐 양육비 그거 어차피 못 받을 건데 뭘 그걸 가지고 조정을 안 하려고 하십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을 정도로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인식이 좀 없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사실은 이혼 사건을 많이 하는 변호사잖아요. 근데 이혼 사건을 하고 나면 대부분의 그분들이 저를 다시 안 만나고 싶어 해요. 그죠? 제가 무슨 좋은 인연이라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진행을 했던 제 의뢰인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접하고 하면서 양육비를 못 받는 분이 80%에 이르게 된다는 걸 저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무죄 변론을 하고 법이 개정이 돼서 저는 조금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에 2021년에 조사했는데 여전히 80%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육비라는 것은 미혼 배우자에게 주는 돈이라고 생각해서 안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양육비는 그 배우자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아이에게 줘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에 헤어지면은 이 반려동물한테도 양육비를 줘야 된다는 판례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진짜요? 와. 왜냐하면 맨날 같이 있으니까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반려동물도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는 걸 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 요새 가정부문의 실정입니다. 그래서요, 애완견의 경우에 한 달에 양육비 10만에서 15만 원 정도. 면접 교섭을 뭐 2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내 자녀인 경우에 왜 그거를 지급하지 않는지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죽했으면 아버지를 고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버지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해달라고 고소를 한 겁니다. 중학교 1학년인 14살 김모군. 4년 전 이혼한 뒤 한 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은 친아버지를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냈습니다. 지난 3월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엄마와 함께 찾아갔다가 무단 침입으로 신고를 당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그 사람이 오히려 저희 엄마께 주거 침입이라며 신고를 하는지, 그리고 왜 그 사람은 그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지 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아동복지법을 공부했고 직접 고소장을 썼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행위는 저희를 유기, 방임하는 행위이고 건강, 복지,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정신적 학대 모두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똑똑하네. 제 친부가 제발 저의 입장을 한 번이라도 생각했으면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떠세요? 마음이 아프죠. 뭐. 네. 예, 예. 지금 이 아이가 아버지를 고소하기까지 이르렀을 때 얼마나 많이 이렇게 상처를 받았을지. 당시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는데 이 사건은 무혐의로 결론이 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법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신이 보호를 하고 있는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혼 사건에서 이 아버지는 양육자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양육자가 아닌 사람이 이렇게 방임하는 것은 아동복지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무혐의 처분이 났어요. 그런데 양육을 하지 않는 아버지도 아버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버지란 이름으로 친권자이기도 하니까 보호의 의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저는 이게 아동 학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명문의 규정상만 가지고 처벌을 하지 않았거든요. 처벌법은 있는데 이 아이가 고소한 그 아버지한테는 네. 그게 해당이 안 된다.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법 개정을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 운전면허 정지, 그다음에 출국 금지, 그다음에 직장이 있으면 직접 그 고용주에게 내가 양육비를 달라라고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됐고요. 감치 명령을 받았는데도 1년 이상
이렇게 양육비를 안 주면 이제 드디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져서 최근에는 가능성은 열렸는데요. 당시만 해도 이거와 관련해서 처벌할 방법이 없어서 이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는 그런 조항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혼하면 양육비 주느라고 파산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양육비와 관련해서 국가에서 굉장히 제도적으로 많이 관심을 가졌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사처벌이 뭐 어떤 주는 14년까지 될 정도로 그렇게 처벌하고 있고 벌금형이 있고 그 전에 이제 운전면허 정지, 출국 정지일이 다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야 도입이 된 거라서 많은 분들도 이와 관련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양육비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이제 아까 고소장이 있는 것도 보셨지만 이 아이의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있겠습니까? 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상처는 내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갖는 거거든요. 이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이혼한 배우자 내 권리가 아니에요. 아이의 권리예요. 아이의 생존권이고 아이를 위한 부분이라는 거 좀 이렇게 우리가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혼에 대해서 쭉 이제 아이까지 얘기 나왔는데요. 자, 마지막 황혼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혼 이혼의 기준이 20년 기준입니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 분들, 베이비 부머 세대에서 황혼 이혼이 급증하고 있어요. 1년에 약 3만 9천여 건, 네,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이상 혼인한 분들도 헤어지는 경우가 1만 6천여 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혼 이혼이 지금 전체 이혼의 40% 정도 이루고 있다고 해요. 왜 이렇게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을까요? 참고 살다가. 참고 살다가, 네. 이제 남은 생을 행복하고 싶어서. 네. 이제 자식 때문에 살기는 싫다. 네. 뭐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근데 이 상황은 예전에도 비슷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급증하는 이유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오래 사니까. 다 정답이신 것 같아요. 황혼 이혼과 관련해서 가장 큰 거는 가족 관계에 대해서 인식이 바뀐 부분.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은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부장적인 여러 가지 그 각자의 역할만 그냥 하면 된다. 남편은 그냥 돈 벌고 부인은 그냥 이렇게 애들 키우고 그다음에 남은 인생은 대충 살다가 곧 죽으면 된다. 이 정도로 혼인 생활을 봤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 혼인 자체도 공평해야 되고 각자 역할을 서로 나눠야 되고 가장 행복한 것은 친구 같은 배우자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서정석 씨 얘기한 것처럼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남아있는 시간이 제가 지금 52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제 남편과 70년을 앞으로 더 살아야 된다. 정말 심각한 고민이 아닐 수가 없죠. 행복하지 않으세요? 네? 행복하지 않으세요? 네. 제가 안 행복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 네. 정말 고민이 된다 이런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 이제는 내 삶의 중심이 어딘가, 내가 누군가와 같이 노후를 보내야 되느냐 이런 것들 고민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황혼 이혼을 딱 하려고 보면 가장 부딪히는 것이 상대 배우자의 결혼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특히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을 기준으로 살다가 이제 내 삶을 좀 살아봐야 되겠다고 인식이 빨리빨리 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적응하지 못한 남편들이 아니 무슨 소리냐. 난 절대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재산의 명의가 대부분은 남성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혼을 하게 되면 갑자기 내 재산이 뚝 반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론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조론의 경우에도 재산을 결국에는 못 받으면 조론한 사람은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혼 이혼이 되는데 이게 형사 사건까지 번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부인이 이제 결혼 기간 내내 폭행을 당하고 뭐 이러다 30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가정폭력으로 뭐 신고된 거는 수차례고. 그래서 이젠 참을 수가 없어서 드디어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딸하고 미리 얘기를 해서 이제 딸 집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을 시작을 했는데
이 남편분이 절대 이혼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이 계속해서 지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은 내 주머니에 생계도 힘들고 돈도 없이 이혼 청구를 하니까 남편은 뭐 계속 비웃는 거죠. 네가 할 테면 해봐라. 네가 할 수 있겠냐? 절대 안 된다. 나는 이 소송을 무덤에 갈 때까지 끌 것이다. 네가 받아갈 수 있으면 해봐라. 라고 매일 그러는 거예요. 부인이 정말 도저히 참다 못해서 흉기를 들고 찾아가서 남편을 살해 시도를 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부인은 내가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술을 한 잔 마시고 그렇게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처벌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 없겠죠. 네. 아무리 그동안에 그 고통받은 세월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사례는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수사를 해봤더니 정말 우발적이거나 술을 마셔서 한 게 아니라 급소를 검색했다던가 뭐 흉기를 어떻게 살 수 있는 거를 검색했다던가 당시에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집으로 들어가는 CCTV 회로를 보니까 매우 멀쩡한 상태에서 들어간 것이 인정이 돼서 실형 6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가정폭력 사건의 끝은 살인사건으로 끝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가정폭력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 이혼이라는 것을 누가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런 상태에 빠져서 그걸 못하고 또 다른 가정폭력의 비극으로 나가기 전에 본인이 현명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여기 계신 분들 오늘의 이제 주제가 마흔에 관련된 이야기고 멈출까 달릴까 가장 고민 많은 나이예요. 40이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나이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싶은데 먼저 제 나이를 먼저 얘기하면 저는 이제 60 되려다가 2살 내려와서 이제 58로 용띠입니다. 자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도 정영님은 이제 네. 30? 저 이제 33입니다. 아, 네, 근데 또 33. 2살 어려져서 31. 네. 지금은 아직 마흔이 안 보이죠? 솔직히 말해봐. 마흔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아예 안 보이죠? 아예 안 보이죠? 네, 전 제가 봐도 35은 돼야지 조금이나마 맞아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정확한 얘기예요. 초반은 뭐냐면 이전 나이 10년의 뒤에서 삽니다. 그래서 30대 초반에는 20대 후반 끝에 매달려서 살아요. 그래서 자기가 20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다른 게 딱 중반을 넘어서면 저 곧 마흔이에요. 저 곧 시은이에요. 내일 모레 시은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참 신기하죠. 저도 그랬어요. 55세쯤 오지 않으니까 60 이후가 안 보였었어요. 이게 참 웃겨요. 나이를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서 이렇게 가면 저기가 보여요. 그 전에 절대 안 보입니다. 은영 씨는 어때요? 저 이제 40 딱. 딱 예, 깎아줘도 40. 이제 드디어 마흔이 됐네요. 네. 지금. 재성 씨는 지금 어떻게 돼요? 그럼? 저도 은영 씨랑 동갑. 저희 동갑이에요. 네, 친구. 친구예요, 친구. 딱 저희 이야기입니다. 동갑이야? 네. 그래서 제가 대단한 겁니다. 제 옆에 있으면은 모두가 동안으로 보이고. 네. 아니야, 재성 씨 되게 동안이에요. 영혼 없이 얘기하시네. 영원 사장. 예, 안 보였어요. 저 어떻게 되시죠? 53살이요. 응? 53살. 진짜 동안입니다. 너무너무 진짜. 예쁘고 젊고 멋있다. 리얼 동안. 근데 저 일찍 이얼굴이에요. 28을. 아픔이 있으셨죠? 선천성 노안이라고 하죠. 자, 우리 이렇게 다 나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왜 그 나이 아무리 안 물어봐도 등짝에도 써 있는 걸 아세요? 뒤에서 왜 되게 청바지 입은 모습 좋아 보이고 엄청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20대랑 40대 걸어가면 표시 나요, 안 나요? 등짝에 딱 써 있다. 티셔츠 뒤에 40대. 결국 이게 다 말하자면 훈장이에요. 살아낸 훈장이고 살아낸 실력이고 모든 살아낸 실력들이 이렇게 다 등에 써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게 가장 중위 나이 중에서 가장 코어가 되는 나이인 거예요, 우리가. 자, 10대, 20대, 30대 살아오고 나서 40이 딱 됐어. 여기서 과거의 것들을 수정하고 여기서 풀어내서 던져줘야 100살까지 가거든요. 마흔은요, 이 배치도라는 게 있습니다. 배치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레이어라고 그러잖아요. 층층이 세 가지 레이어가 짜져요. 첫 번째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 세 번째 레이어. 그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중이에요. 그거를 한번 설계도를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봐요. 첫 번째 레이어는 뭐냐면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난 레이요. 이게 선택할 수 없죠. 네. 그냥 그런 부모예요. 우리 부모가 뭐 성격이 별로 안 좋아. 두 분이서 그렇게 싸워. 거기다가 막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엄청 가난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응?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선택할 수 없이 그 레이어 위에 우리는 딱 태어나요. 못 바꿔요. 자, 요 터전내에서 태어나요. 근데 태어날 때 그럼 우리가 말할 수 있었다면 물어봤겠죠. 나 여기 왜 태어났어요? 당신들 누구예요? 나 뭐 해야 돼요? 지금 왜 이래요? 이거 물어봤어야 되잖아. 근데 그런 거 물어볼까 봐 말을 못하게 신이 만들었나 봐. 태어나자마자 저 물어보면 골치 아프잖아. 야, 입 닥치고 일단 커. 아, 여러분 6살짜리가 무슨 말이야? 밥 줘, 엄마 맵지? 이것밖에 못하잖아. 상황 판단이 안 돼. 그래서 애들이 하면서 우리 집 상황 어떠지? 아빠 상태 좀 이상한데? 아버지가 왜 이렇게 괴팍하지? 근데 아버지는 왜 이렇게 생활력도 떨어지고 이렇게 잘난 척만 하고 이상하지? 왜 집에 와서 이렇게 윽박만 지르고 이상한 사람? 우리 아버지 좀 상태 이상하다. 이거 깨닫는 거예요. 15살이나 돼야 깨달아요. 여러분 15때 내가 왜 태어났지? 나 뭐 하려고 태어났지? 내 꿈은 뭐지? 이걸 격렬하게 물어보지 않은 애들은요. 꼭 결혼해서 40에 지 엄마 옆에서 얘기하든지 하지. 그걸 굳이 내 옆에 와갖고 직장을 꼭 다녀야 될까? 내가 결혼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 뭐 이렇게 헛소리하고 뭐 이제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첫 번째 판은 어떻게 운명의 판이 이제 3가지가 깔리는데 첫 번째 판은 이제 부모의 운명에서 내가 어쩔 수 없어. 그냥 살아내야 돼. 어디 갈 데가 없잖아. 그러다가 이제 20살이 되면서부터 내 운명판을 누가 깔아요? 이때부터는 남 탓할 거 없어. 지가 까는 거예요. 내 꿈은 뭐지? 대학은 어디 갈까? 공부는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자, 이제 어떤 남자를 만날까? 어떤 여자를 만날까? 결혼을 할까 말까? 아이를 낳을까 말까? 등등 정말 중요한 결정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100살을 산다 그랬을 때 가장 어린 20대와 30대의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인프라를 다 까는 거 아세요? 그러잖아요. 공부하고 결혼하고 그죠? 그래, 맞네. 직업 다 찾네. 20, 30대 때 운명의 판 위에 내 판을 누구가 까는 걸까요? 내가. 누구 성품대로 까는 걸까요? 내 성품대로. 이게 성품이 다 들어갑니다. 부모가 그렇게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거가 서울 가지 마. 청주에서 엄마 옆에서 뜨신 밥 먹으면서 청주에서 버스 타고 응대 나와서 학교 선생이야. 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굳이 엄마의 말을 발로 뻥 차고 엄마 나는 서울로 갈 거야. 나는 청주에 절대로 못 있어. 나는 학교 선생은 못 해. 자, 봐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내 성품이 들어가서 내가 내 인생의 판을 바꾸기 시작해요. 적극적으로 바꿉니다. 굳이 봐요. 음악으로 잘 먹고 사는 걸 내가 굳이 문을 닫고 방향을 어떻게 했을까? 완전히 틀어버렸잖아. 이거 다 내 인생판 누가 짠다? 내가 짠다. 여기 중에서 이렇게 맞벌이하고 일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그럼 어떤 생각 드세요? 내가 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나 원래 이렇게 일 안 하려고 그냥 전업주부로 살려고 그랬는데 근데 막 또 자기가 자기 거를 막 이렇게 이거 다 뭔지 아세요? 다 성품이에요. 이거 다 성품이에요. 이거 누가 시키는 거 아니에요.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어쩔 수 없어.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보면은 두 번째 레이어가 가장 복잡하게 내가 다 낍니다. 그래서 부모 원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내가 만들었어. 자, 여러분 이런 느낌 안 드세요? 점점 무거워지죠. 20대 때 되게 가벼웠었죠. 네. 그냥 엄마 리에 이렇게 올라타갖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내가 만든 게 엄청 복잡해져서 지가 다 꽈놓은 게 이제 지가 다 꽈놨어. 거기에 마지막으로 판 하나가 딱 깔립니다. 막 주식했는데 망해. 집 사는데 대출 7%로 올라갔어. 아이고. 그런 거 있죠. 있죠. 그 시댁 엄청 부자라 그래갖고 뭐 룰루랄라 결혼했더니 시아버님이 5년 만에 사업 망했어. 그래갖고 우리 집에 들어와 산대. 소리 제일 컸어요. 소리가 제일 컸어요, 지금. 오, 리얼 사운드였어, 지금. 여기 소리 제일 컸어요. 너무 싫은가 봐. 누구예요? 누가? 갑자기 끔찍해. 갑자기 막 실제 상황처럼 느껴지죠. 뭐 너무 놀래갖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돈은 열심히 모으는데 잘 안 모아져. 애들은 또 자꾸 생겨.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생판이 되게 복잡해져요. 막 시댁 들어와. 막 지정 들어와. 근데 막 시댁도 막 근데 아버지 아파. 뭐 엄마 어떻게 뭐 동생 어째 막
막 여러분네 집은 안 그러세요? 다 똑같아요. 거기다가 막 또 그냥 여러분 얘기 해볼까요? 그냥 살면 좋아. 그냥 어떻게든 살면 돼. 근데 40이 되면 왜 이 남자는 매달 200만 원을 모자르게 들고 오지? 내가 벌어볼까? 한 번도 안 해봤던 사업을 한다, 일을 한다, 막 나와서 또 일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40대는 뭐 푸는 중이에요? 40대는 가장 빡센 수능을 인생 수능 보는 중이야. 국영수야. 결혼하고 집 사고 애 낳고 결혼하고 집 사고 애 낳고 여러분 다 그거 그만 제발 다 이거 풀려고 태어난 사람들처럼 돈도 모아놓으면 그렇게 누가 가져가. 누가 가져갔어? 친정 시대 뭐 이렇게 일이 많이 생기는지 몰라. 갑자기 판이 너무 커진 거야. 자기도 뭐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 커진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이 안 되니까 되게 힘들어지죠. 저도 40대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막 무게가 너무 큰 거예요.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 왜 이런 남자랑 결혼했을까? 여러분 결혼 생활할 때 보면 꼭 남결혼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결혼이 여자 입장에서 얘기해 볼게요. 이 결혼이 그 남자 결혼인지 아세요? 그 남자 결혼에 내가 끼어든 줄 안다고요. 그럼 이 남자랑 내가 왜 결혼했을까? 그때 나오는 거예요. 이 남자 결혼에 내가 끼어든 게 아니라고. 자, 이건 뭐예요? 내 결혼이죠. 내 결혼 안에 그가 들어온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 결혼. 내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내 결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내 시스템이라고. 누구 원망할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100살 사는데 가장 편리한 시스템이라서 결혼이라는 시스템을 여러분이 택한 거잖아요. 그럼 내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잘못했다고 누굴 야단쳐요. 전 그때 그 생각했고 이거는 내 결혼이야. 난 이 결혼을 안 해서 내가 100살쯤 됐을 때 사는 내내 50대, 60대, 70대 김미경이 제일 살기 좋고 김미경이 가장 행복하고 내가 가장 좋은 결혼으로 내가 반드시 만든다. 그 돈이 없어? 그럼 내가 벌 거야. 40대 때가 그 기로점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마흔이 참 나이가 주는 그 느낌이 다르죠. 어때요? 자꾸만 나는 내가 꽉 찬 것 같아. 너무 늦은 것 같아. 지금 돈 다 벌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다 커리어 성공했어야 될 것 같고 저도 그랬었어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심리학 연구들도 인간이 40대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때 나한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라고 순간적으로 착각하기 쉬운 세대일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자, 그래서 40대 안으로 조금만 더 파고 들어가 봅시다. 자, 40대의 제 현 주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마흔이 딱 됐을 때 저는 첫 번째 돈이 없었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되게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기업체 연수원에서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운전을 하고 다녀야 돼. 기업체 연수원이 다 어디 있게요? 다 경기도, 다 시골에 있어요. 내비게이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내비게이션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내비게이션이랑. 내가 길을 정말 잘 알거든요. 제가 전국에 연수원을 안 다녀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냐면 강의가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전화로 설명하고요. 강의가 들어올 때 팩스를 보냅니다. 팩스는 왜 보내? 지도가 거기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차를 딱 타고 그 지도를 들고 운전을 하면서 옆에는 뭐냐면 삐삐, 옛날에 삐삐가 있었잖아요. 삐삐 옆에 놓고 이따만한 휴대폰 기억납니다. 옆에다 하나 놓고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때 제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철의 여인이었어요. 철의 여인. 왜냐하면 저 여자는 철로 만들었다. 어떻게 저렇게 하루에 5개 강의를 지가 다 운전하고 다니냐. 제 차가 뭐였는지 아세요? 가스차요. 저는 휘발유차 안 써요. 왠지 아세요? 아까워서요. 돈 아끼려고. 그럼 여러분 가스를 넣는 주유소가 얼마나 드문지 아세요? 전국 지도에서 가스 넣는 주유소를 빨간 걸로 다 동그라미를 쳐요. 그리고 나서 미리 준비해야 돼요. 강의가 또 오다가 굳이 거기까지 가서 가스를 채우고 그리고 또 강의를 가고 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요 다 운전하시는 분한테 부탁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강사로 30만 원 받았는데 운전하는 사람 8만 원 주면 뭐가 남아요? 근데 내가 좀 고생하고 강의 만약에 2개야. 그럼 16만 원 굳는데. 그럼 강의 하나 안 해도 될 정도인데.
제가 다 운전하고 다녔고 한 달에 얼마나 운전했는지 아세요? 6,000km를 운전했어요. 한 달에요? 한 달에요. 한 달에 6,000km. 그러니까 웬만한 직업으로 하시는 분보다 제가 더 운전을 해요. 막 이러고 돈이 없으니까 막 죽어라고 이러고 다니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진짜 대전 강의를 가야 되는데 늦게 일어났거든요. 정말 벌써 일어나 보니까 이건 아무리 계산해도 이미 40분을 늦었어. 정말 어떡하면 좋아. 그날 제가 요새는 그래도 이렇게 바지 입고 다니지만 옛날에 또 다리 이쁘다고 꼭 치마 입고 다녔거든요. 내가 죄송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계단을 내려가다가 하면 자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들고 흙바닥을 그냥 막 뛰어. 막 눈물이 막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늦으면 끝장이거든요. 강의 잘하건 못한 건 다 소용없어요. 그 비참함 못 견뎌요. 막 교육 담당자가 얼굴 싸늘하고 인사도 안 하고 막 아래위로 꼬라보는 데 들어가서 강의를 하고 교육생들은 2시간 나를 저 여자 늦어서 쳐다보잖아요. 그 정말 충격이 막 몇 개월 가거든요. 안 늦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막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막 다리가 덜덜덜덜 떨리면서 막 그리고 나서 막 강의로 올라오는데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강의를 2개를 더 하고 왔거든요. 밤에 막 운전을 하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버스가 내 눈앞에 있는 거야. 야 이러다 죽겠다. 큰일 나겠다. 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들어가서 잠깐 눈을 붙였거든요. 깜짝 놀랐잖아, 아침에 일어나서. 거기서 나 집에. 일어나 보니까 아침이야. 잠깐 눈을 붙였는데. 여러분이 기억하는 김미경은 제가 49이나 됐을 때입니다. 40대 초반이 전혀 아닙니다. 와 착각하고 있었네. 그리고 이제 강의를 가잖아요. 돈만 얻는 게 아니야. 자존심 따위는 들고 다니면 안 돼. 초보 강사 때는. 제가 강의를 한번 갔는데 강의를 망쳤어요. 여러분 제가 원래 강의 안 망칠 것 같은데 망쳐요. 요새는 덜 망치고요. 40대 때는 정말 내가 40대는 강의 망쳤던 회사 다 찾아다니면서 돈 돌려주고 싶어. 진짜 근데 굳이 찾진 않아요. 내가 찾진 않아. 달래까. 그때가 그 강의가 웬 증권회사 강의였는데 6차가 잡혀 있었어요. 6차. 근데 이게 강의가 저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컨설팅 회사가 중간에 낍니다. 근데 그 회사는 6차를 잡았으니까 이제 돈 벌었다 생각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1차 강의를 하고 내가 강의 평가가 너무 안 좋아서 그 컨설팅 회사한테 전화가 간 거예요. 김미경 강사 자르라고. 그러니까 컨설팅 회사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나한테 전화를 해서 뭐 하시는 거냐, 왜 강의를 그따위로 하셨냐. 거의 막 반말로 야단을 치는데 막 정말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고 자존심이 막 완전 무너지고. 그런데 그 전화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짜 서러웠던 게 뭔지 아세요? 내 강의 딱 교육 담당자가 모니터를 뒤에서 다 봐요. 그럼 내가 망치는 거 다 보고 있는 거야. 강의 반응이 싸늘한 거죠. 그러고 나서 9시부터 12시까지 강의를 했는데 그 연수원에서 강의를 했으면 웬만하면 밥을 먹고 가라고 한다고요. 3시간 강의했고 12시인데 집 앞이요? 집 앞이요? 밥 먹으라 소리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도 화가 난 거지. 왜냐면 그 친구도 강의 망치면 윗상사한테 보고해야 되잖아. 너는 인마 같은 돈을 쓰고 뭐 그런 강사를 모셔서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집 앞이 아무리 그래도 그래 밥을 먹고 가라 그러지. 응? 강의 반응 안 좋으면 금방 알아요. 강의 반응이 좋으면 거기 부장 임원 다 뛰어나서 이번 강의 좋았고 그때 그 말씀 하시고 막 지가 대신 강의해 내 대신 막. 근데 강의 반응 안 좋잖아요. 그러면 어떤지 아세요? 높은 사람 안 나오고 가장 직급이 낮은 사람이 안녕히 가시라고 문간에서 인사하고 대부분 식사하자고 얘기도 안 하거든요. 그런 걸 내가 얼마나 많이 겪었겠습니까? 지난 30년간. 진짜 그 컨설팅 회사 사장은 승이 역까지 나갔고 그래서 내가 찾아갔죠. 밥 먹자. 자존심 따위는 집에다 두고 다니라고요. 가방에도 넣고 다니지 말라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원래 실력 없는 애들이 되게 자존심을 막 가방에 넣고 다녀. 실력 없는데 막 가방에 자존심이 한 가닥이야. 그래갖고 그 진짜 자존심 상했거든요. 자존심 상했거든요. 거기 자존심 옆에다가 옆에 세트로 열등감도 살짝 같이 끼고 다녀. 저 진짜 막 완전 열등감 느끼고 자존심 상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존심 상한 거 참는 게 실력입니다. 여러분 돈은요 원래 첫날 못 벌고 둘째 날도 못 벌고 강의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 돼야 돈을 버는데 그 100일 내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천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꿈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데 꿈을 이루는 건 멘탈 게임입니다.
안 그래요? 참아내야 꿈을 이뤄요. 자존심 상할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저도. 근데 저는 자존심 같은 거 지금도 안 들고 다녀요. 안 들고 다녀요. 그냥 두고 다녀요. 자존심 같은 거. 자존심이 챙기는 사람들 보면 되게 자존감이 낮아요. 그래서 노래, 제가 나 자존심 상하게 하나. 시어머니들 중에서 자존심 되게 낮은 시어머니들 계시죠? 그런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를 계속 째려본다. 제가 나 무시하나 안 하나, 무시하나 안 하나. 그래서 조금만 무시하면 내가 자존심 하나로 사는 사람인데 막 이러면서 그 어떤 시어머니는 장롱 가득 다 자존심만 있어. 그래서 자존심은요 나중에 실력이 좋아지잖아요. 저절로 생겨요. 내가 막 가방에서 꺼내서 저 자존심 있거든요 이렇게 내보일수록 더 이상해. 내보일수록. 근데 그 자존심을 두고 다녀야 되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20대, 30대, 언제까지? 40대. 근데 왜 40대가 이렇게 자존심 얘기를 더 많이 할까? 여러분 아십니까? 40대의 많은 전업주부분들이 자존심 때문에 밖으로 일하러 못 나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 나이에 뭐 이꼴 당하려고요? 이게 되게 강해요. 남자분들도 그래요. 왜 직장에서 좀 나와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어도 직장은 그래도 내 자존심을 지켜주나요? 거기 명함이 있고 체계가 있잖아요. 근데 밖으로 나오면 어때야 돼요? 그냥 노바디예요. 아무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명함 주고 막 영업 다녀야 돼요. 내가 이 나이에 이꼴 당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출발할 때 버리는 게 자존심입니다. 출발할 땐 버리셔야 됩니다. 내 자존심 버리고 새롭게 나를 도전하고 멋지게 살아보려고 한번 애쓰는 거.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난 정말 40대의 김미경한테 가면 내 진짜 안아주고 싶거든요. 얘가 진짜 많이 참았구나. 아 진짜 고맙다. 네가 그때 그거 자존심 같은 거 챙기고 나서 팩팩거렸으면 지금 내가 없을 텐데 네가 진짜 많이 참았구나.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 많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돈도 그렇고 사회적 커리어도 그렇고요. 40대 때 다 안 풀려요. 다 이렇게 꼬여 있어요. 아마 다 그럴걸요? 10년 한 게 그렇게 표시가 안 난다. 그래서 40대 때는 중간 정산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걔는 속만 상하니까. 제가 뭐 10년 벌었거든요. 15년 벌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머리로 계산하면 내가 100을 한 것 같잖아요. 40대 때. 100이나 노력했으면 100이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계산하기로는 100이 있는데 여러분 내 계산과 사회 계산이 달라요. 나는 100을 노력했지만 사회가 계산할 때 뭔지 아세요? 쟤 하나밖에 안 했는데 그래요. 뭔지 아세요? 그들은 기억을 못해요. 내가 고생했는지. 그러니까 내 고생법이랑 사회 고생법이 달라요. 여러분 내 계산이랑 사회 계산이랑 다릅니다. 그래서 사회 계산이 맞아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내 계산대로 미리 계산 다 끝내고 전 진짜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가면 안 돼. 안 돼, 안 돼. 원래 사회는 너를 5년 후에 쳐줄 거거든. 그러니까 그 자리 가만히 좀 있으라고. 그래서 안 그만둬야 유명해져요. 그만두면 안 돼요. 자, 40대 때 여러분 꼭 알아두실 일이 있습니다. 40대 때 되게 꼬인 것 같고 안 풀리잖아요. 근데 어떤지 아세요? 매일매일 열심히 살잖아요. 그럼 매일 나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걸 언제 알 수 있어요? 한 40대 후반이나 50대쯤 와보면 아, 그 고생만 한 줄 알았더니 매일 나아지고 있었구나. 자, 그래서 40대에 명심해야 될 거 반만 푸십시오. 다 풀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 40대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이룰 것 같죠? 아니요. 대부분 40대에 다 반만 풉니다. 그리고 대부분도 어때요? 50대에 나머지 반을 풉니다. 돈도 어때요? 40대에 반 벌어놓고 50대에 반 벌어도 되니까 그렇게 급히 다 벌려고 막 그냥 온데 투자하고 이래서 울고불고 하는 일 하지 말라고 그냥. 차근차근 가세요. 그리고 집도 40대 집 못 사면 온 걸 끌어다가 다 끌 그러다가 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40대는 40대에 맞는 집을 그냥 애들 기르기 좋은 집을 사셨다가 50대에 또 한번 바꾸면 돼요. 여러분 40대에 산 집에서 뭐 평생 살다 죽어요? 50대도 사람 사는데요. 사람들이 그래요. 뭐 50이면 거기 사람 안 사는 데인 줄 알아. 그럼 60은 뭐? 60은 뭐야? 그럼 다 들었어요? 외계인. 아니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도 저한테 부고가 하나가 왔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써 있는데 82세라고 써 있었어요. 제 첫 번째 느낌은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어? 어디 아프셨나? 였어요. 요즘은 다 89세, 92세예요. 부고장 오는 거 보면. 엄청 오래 살아요. 우리 어머니 세대가. 우리 엄마도 88세? 아직도 살아계시거든요.
진짜 너무 건강해요. 저희 엄마도. 어제도 막 전화해서 2시간을 떠드는데 나보다 목소리가 더 쨍쨍해. 아주 죽어서 그냥 아주. 여러분 지금 아시죠? 그 알파 세대라고 하는 10대, 뭐 7살, 10대 이 애들은 거의 120살을 넘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뭐야 거북이야 뭐야? 거북이가 뭐야? 육지 거북이도 아니고 너무 오래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다 포기하세요. 100살 산다고.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 설마 이런 얘기 하지도 말고 그냥 다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자 100살을 산다고 봅시다. 그럼 100살을 산다고 봤을 때 인생 시계를 24시간이라는 인생 시계를 한번 볼까요? 인생 시계가 이렇게 딱 있어. 여기 보면은 24시에 태어나죠, 우리가. 그죠? 네. 100살이자 0세예요. 태어났어? 그러면 50살이 딱 됐을 때가 몇 살이겠어요? 시작. 12시겠죠. 12시. 네. 그러니까 0시에 태어나서 12시면 점심시간이요. 밥을 먹어야겠네. 100살 산다고 봤을 때 50살은 겨우 점심 먹은 애들이요. 좀 게으른 애들은 특히 다 굶은 거 아니야, 지금. 그죠? 아, 안 먹었어. 아우, 뭐, 아점으로 하려다가 뭐 늦었고요. 그러니까 안 먹었어. 교수님 몇 살이에요, 교수님? 저는 53. 53. 네네. 뛰어요, 뛰어. 점심 먹고 소화시켜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뛰어. 그 지금 뛰고 계시잖아요. 뛰어. 53세. 저는 이제 58세. 그러면 저는 언제 58세니까 이제 저는 이제 2시 좀 넘어갔어요. 네. 밖이 너무 환해. 밖이 너무 환해. 여러분 몇 살이세요? 지금 각자 따져봐요. 여기 지금 손 들어. 우리는 10시. 10시 정도? 여기 한 9시, 10시쯤 된 사람들 다 손 들어. 빨리 이쪽 동네. 오전 시간 다 들어봐요. 오전. 11시 다 들어야 돼. 지금 11시 이전에. 그런데 40대가 무슨 말 많이 하는지 아세요? 저 공부 시작하기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저 뭔가 새로운 거 배우기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뭐가 늦어요? 지금 안 하면 더 늦지 진짜. 뭐가 늦어요? 45세는 너무 적당한 때. 아니 원래 봐봐. 새벽에 일어나서 잠도 안 깨는 거 뭐라고 써 얘네가.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뭐 밥도 먹고 좀 책도 보고 이런 애들이 다 여기서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뭐가 늦냐고요 40이. 여러분 마흔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10대, 20대, 30대 때 나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내가 막 사회에 다니면서 막 여러 가지 구술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구술. 그 구술이 뭐냐면 아까 왜 강의 망쳐갖고 뒤지게 막 사람들한테 자존심 상하는 일 당하고 막 이런 거 그리고 안 다녀본 업체가 없이 전국을 운전하면서 강의 다니고 이게 다 뭐예요? 30, 40대에 내가 쌓은 구술이에요. 저는 50대에 그걸 구술을 꿰었다고요. 여러분 구술이 있어야 꿰을 수 있어요. 옛날 구술만 갖고는 속도가 안 나요. 방향 못 잡아요. 이 방향에서 이 방향으로 딱 틀려면 공부해야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방향을 바꾸기에 가장 많은 구술을 갖고 있는 세대가 언제다? 40대. 근데 왜 공부를 안 해요? 뭐가 늦어요, 늦기는? 뭐 지금까지 뭐 했어요, 그럼? 하지도 않고 늦었다 그러면 어쩔 거예요, 도대체? 사실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진짜 뭐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왜 그런 무식한 축적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세요? 인생에 한 번? 40대가 그게 한 번 있어야 돼. 근데 이 나이 되니까 다들 열심히 그렇게 안 살아요. 사람들 다 자. 책 봐야 된다 그러고 다 자고 새벽에 일어나야 된다 그러고 다 안 일어나고 다 그래요. 뭐 그러면 뭐 살 빼야 된다 그러고 다 안 빼. 지금 봐요. 1월 달에 다 1월 달에 운동 다 등록했다. 지금 원년 멤버만 남고 아무도 안 남았잖아. 원래 운동은 2월 되면 다 하는 사람만 해요. 1월 달에만 다 새로운 멤버가 들어오지. 세상 다 열심히 안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승부를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 그런데 이제 저는 한 여기쯤 와 있다 그랬잖아요. 2시 좀 넘어서 와 있어요. 제가 요새 우리 동창회 나가고 보면 애들이 다 밤인 줄 알아. 착각해. 막 불 끄고 이불 깔고 막 계속 먹어. 그러면서 또 먹는 얘기해. 요새 너 뭐 먹니? 그리고 또 먹는 얘기. 계속 먹는 얘기. 참 신기하죠. 여러분 40대에 잘 잡아놓으면 50대가 살고 60에 되게 멋있게 사는데 40대에 확 꺾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말한 대로 거기 50대에 사람 사는 동네예요.처럼 내가 할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이 반응할 수 있어요. 60대 아무 컨텐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흔이 그래서 너무너무 여러분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기 시간을 딱 기억하세요. 아, 난 12시야. 그럼 벌써 마음이 달라져요. 아,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는 삶을 이렇게 나눠요. 좀 따라서 보세요. 퍼스트 라이프.
First life, Second life, Second life. 노후. 예, 이렇게 나눕니다. 자, 우리가 보통 first life를 어떻게 나누냐? 10대부터 40대까지를 first life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second life가 언제부터 들어가요? 50대, 60대, 70대가 second life입니다. 그때 바로 뭐예요?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꿈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는 거죠. 사람들이요, 왜 이렇게 40대부터 노후 준비를 해? 여러분, 40대부터는요, 노후를 준비해야 될 게 아니라 세컨드 라이프를 준비하셔야 돼요. 49세는 절대 인생의 정점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스타트업이나 기업에서 돈 버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 50대 초반에 돈을 법니다. 40대에 판 깔아놓고. 무슨 40대에 부자가 돼요. 여러분은 돈이 없습니다. 돈은 60대 이후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왜 40대에 그렇게 본인들을 들들 볶으세요? 빨리 성공해야 된다. 49세 커리어 정점 지나가면 나는 아무것도 사람들이 나를 안 불려줄 것이다. 안 불러주게 사나 보지. 본인 커리어를 본인이 먼저 끊는 사람 많아요. 49세 때 늙었다, 늦었다. 그래서 노력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50대가 진짜입니다. 그때 실력이 가장 좋아요. 59세가 대부분 예술하는 사람도 커리어 정점이 59세, 사업하는 사람도 커리어 59세가 진짜 인생의 정점이에요. 그럼 그때쯤 되면 뭔지 아세요? 클 사람 크고 갈 사람 가고. 여러분 빨리 늙어요. 강추. 강추. 제일 좋은 게 오는데 뭐가 냐면 일단 애들이 다 나가. 그래서 막 집이 막 남아. 방이 막 남아.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애들이 독립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독립하는 겁니다. 자녀가 독립을 해야 내가 독립을 할 수 있어요. 그렇고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빈둥지 증후군 이런 거 왜 알아요? 여러분 빈둥지 되려고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돈 쓰고 애들 키운 거 아니에요? 만약에 빈둥지 안 되고 내가 막 65세 됐는데 막 42살 아들 막 굴러다니고 집에서 37살 딸내미 막 용돈 달라고 굴르고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그 집은. 원래 빈둥지가 돼야 돼요. 무슨 빈둥지 증후군이에요. 빈둥지 룰루랄라지. 응? 드디어 이제 빈둥지가 딱 됐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뭐 할 수 있습니까? 100살까지 살았는데 중요한 60대, 70대 20년간의 계획을 짜는 거예요. 다시 누가 되니까? 다시 김미경으로 돌아오니까. 저는 이렇게 이 나이가 가까이 되면서 이상하다. 나 20대랑 되게 상황이 비슷해지네? 내 맘대로 다 알 수 있고 애들 하나도 없고 그래서 60을 두 번째 20살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때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50대는 10년간 미래를 60대를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하는 거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애들 키우면서 준비하고 시간이 좀 나잖아. 애들이 중고등학생 되니까 참견하는 것도 싫어해 지네. 그러니까 이게 다 거리가 생겨. 막 애들이랑도 약간 뭐예요? 틈이 생겨. 지네가 지 일하고 난 내가. 그 남편이랑도 또 적당히 거리가. 50대 되면 얼마나 거리가 적당한지 아주 그냥 자기 개발하기 되게 좋은 거리가 생겨요. 30대는 자기 몇 시에 들어와 너 그러면 되냐 뭐 이렇게 서로 막 애가 중간에 막 껴있으니까 그렇게 뭐 몇 시에 들어와 언제 애 찾아와라 막 이런 거 하잖아. 50대는 뭐 그런 거 없으면 적당하고 이제 막 너무너무 지운 시기가 딱 와. 자 그래서 그때 막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 60, 70대 뭘 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해보세요. 끊어.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60대 70대 돼서 자녀한테 전화하면 애들이 전화 잘 안 받는 거 아시나요? 바쁜 거 아니고 계속 울리게 둔 거야. 엄마가 전화 와서 귀찮아서 안 받은 거야. 내 애들이 전화했어. 그랬을 때 엄마가 전화 왔어. 엄마랑 오래 통화해도 돼? 뭐 이렇게 하지 마. 폼상해 하지 마.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이 뭐예요? 끊어. 너무 멋있어. 야 엄마 바빠. 야 끊어. 바빠. 그러고 확 끊는다가 얼마나 멋있어. 폼 딱 잡히잖아.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나이 들수록 끊어 할 수 있도록. 자 이제 진짜 마흔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들의 마흔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게요. 남자 조금 이따 기다리세요. 제가 남자 싱글 다 준비해 왔어요. 마흔 패키지야 지금 내가 다 준비해 왔어. 여자들의 마흔 전업주부 나는 경력 단절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일단 하실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끼어들자. 아무데나 그냥 끼어들면 돼요. 내 자리 있어 없어 따지지 말아요. 그냥 들어가면 내 자리야. 안 들어가면 내 자리 아니야. 그냥 무조건 끼어들자. 두 번째 숨 이렇게 해봐요. 시작. 요새는 다 눌러야 살아요. 10대부터 90, 100살까지도 다 눌러야 살아. 그러니까 다 디지털 공부 시작하세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시면 안 됩니다. 디지털 격차가 갈수록 커집니다.
앞으로 햄버거 못 사 먹는 사람도 있고 공항에서 보면은 다 키오스크로 바뀌고 있고 이거 누군가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나는 40대 여성들이 나섰으면 좋겠네요. 왜 여러분 경력단절 여성들이 밖에 나오면 왜 잘하는지 아세요? 살아낸 실력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림한 게 다 살아낸 실력이 어디 안 가요. 그것도 구술이라고요. 어디다 꿰느냐의 게임이라고. 완전히 잠룡의 시간을 지내고 나오면 용이 승천한다고요. 잠룡 뭔지 알죠? 물속에서 잠자는 용. 15년 딱 일어나고 휙 날르는 거지. 지금 날릴 사람 천지예요. 공부만 조금만 하면 돼요.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일이 이겁니다.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 둘, 셋, 팍! 1위를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 1위를 만들어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하기로 했어. 그럼 다이어트 한 날이 1일이죠. 근데 막 그 다음에 7시 이후에 아무것도 안 먹어야지. 그래서 3일 있다 먹었어. 그럼 1일이 어떻게 돼? 사라지죠.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 영어도 못하고 다이어트도 못하고 다 못하는 거잖아요. 1일이 없어서. 근데 내가 오늘부터 저녁 7시 이후에 만약에 뭐 탄수화물 같은 거 끊기로 했어. 그날 1일이야.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2일 날도 안 먹어야 돼. 3일 날도 안 먹어야 돼. 4일 날도 안 먹어야 돼. 이렇게 50일이 되면 그한테 물어보십시오. 자, 언제부터 저녁 7시에 탄수화물 안 드셨습니까? 그럼 가서 말해요. 1월 7일이요.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지날 때도 지가 못하는데 어떻게 성공해요? 이 일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그럼 이상한 거예요. 날짜 모르면 다 이상한 애들이에요. 영어 언제부터 하셨어요? 근데 오늘 영어 했어. 내일도 했어. 하루에 3시간씩 영어를 계속했어. 그러면 날짜를 안 되니까요. 언제 시작했는지 알았다는 건 뭐예요? 매일 그 다음날 계속 이어서 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꾸준하면 저절로 브랜드가 됩니다. 어떤 사람도 꾸준하면 브랜드가 됩니다. 그래서 40대 이후에 50대 여러분이 하면 되게 좋은 직업이 뭔지 아세요? 디깅러라고 들어보셨어요? 같은 일 들이파는 거. 누구는 자전거만 들이파, 누구는 킬투만 들이파, 누구는 뜨개질만 들이파. 여러분 들이팔 게 세상에 2만 가지 종류가 넘어요. 거기서 다 60대 이후 직업이 나온다고요. 뭐 해요? 들이파지. 들이팔려면 어떻게 판다? 근데 매일 파야 된다.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 1일이 있어야 된다. 1일이 있으면 그 어떤 사람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남자의 마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하는데 어떠셨어요, 재성 씨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최근까지도 막 아직까지도 막 집에 빚을 갚고 요즘 또 애도 생기고 부모님도 있고 중간에 이제 껴보니까 막 이제 주변이 다 그래버리니까 그렇게 힘든지 몰랐는데 40대가 저는 되고 이게 한번 바뀌었거든요. 네. 내 주변에 안 그런 사람도 있고 이거를 최근에 알게 됐어요. 오케이. 근데 그걸 알게 되니까 되게 슬픈 거예요, 이제. 뭔지 알겠네. 그게 한 번에 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40대 초반에 되게 뭐가 많이 부딪혔어요. 뒤늦은 사춘기죠. 약간 그런 게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20대, 30대하고 좀 달랐어요, 40대가. 40대가 그죠? 다들 되게 특히 40대 남자들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남자의 마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요? 남자의 마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요? 남자들은 너무 불쌍한데 불쌍해. 남자의 마음 이렇게 눈물 없이 볼 수가 없어. 남자들은 너무 용돈을 조금 쓰더라. 남자들 왜 이게 여자들 왜 그래 도대체? 아니 애들한테 펑펑 쓰면서 애들한테 펑펑 쓰면서 왜 남자한테는 돈을 안 주냐고. 어른이 더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왜 10살이 더 써? 45살짜리 남자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결혼이 창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주주 2명이 만난 거죠. 너랑 나랑 다 없는 거 애들끼리 만난 거야. 없는 애들끼리 둘이 만났어. 살다 보면 자꾸 직원이 들어오죠. 막 하나 둘 셋 막 들어오잖아. 그럼 이 직원들 특징이 뭐야? 한 번 뽑으면 퇴사 불가능? 매년 연봉을 인상시켜 드려야 되고 막 나갈 때 퇴직금 들고 나가고 이것들이. 그리고 그 직원들은 뚜렷하게 하는 일이 없어요. 맞아요. 나가지. 그럼 얘를 뭐라 그래? 계열사. 그죠? 우리는 본사.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하나의 회사라고 생각한다면 잘 봐요. 어떤 회사가 직원 교육에 50% 예산을 써요? 망 안에서 죽으려고. 부부가 같이 버는 돈이 그 집안 매출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적절한 데 투자해야 되죠. 그 집안은 100살을 살아야 돼요. 그럼 어때야 돼요? 자, 남편 40대에 필요한 공부 시켜서 중간에 다시 한번 자기 다 잡고 60대, 70대까지 멋지게 살 수 있도록 나중에 울지 않도록 투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투자 안 해요, 남편한테? 아니 왜 계열사로 나갈 애들한테만 다 투자해요? 여러분 진짜 많이 봤어요. 모든 돈을 갖다가 자녀한테 다 쏟아붓고 내 친구 중에 하나는 완전히 그래서 큰일 나네 있잖아요.
뭐 하려고 2명이나 유학을 보내갖고 한 명당 1억이 된대요. 여러분 다 들은 거 아시죠? 사립학교, 대학교 다 그렇게 들어요. 미국 대학 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애들한테 다 집까지 팔아갖고 공부시키는 사람이 있거든요. 많아요. 진짜 많아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직원 교육에 전체 예산의 20% 이상을 쓰시면 안 됩니다. 이 100년이라는 가족 내에 이 자기개발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얘도 공부하고 얘도 공부하고 얘도 공부하고 다 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모범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누구한테 얹어 살아요? 각자 자기 시간을 살아요. 우리 엄마는 88세인데 아픈데 자기의 시간을 견디면서 정말 열심히 삽니다. 책 읽고 좋은 얘기 해주려고 저한테 애쓰고 존경스러운 사람으로 살다 가려고. 저는 60 가까워서 나는 내 시간을 살아갑니다. 열심히. 34은 또 여기서 살아가고 또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사람이 투자를 해야죠. 좀 잘 생각하셔요. 여러분 우리 30, 40대에 버는 돈은 엄청 귀한 돈입니다. 그걸 어떻게 쓸 것이냐. 그거 머리를 맞대고 이거를 진짜 생각해야 된다. 40대 남자분들은요. 어차피 우리 전국민 자영업 한번 거쳐야 되는 건 아시나요? 전국민 자영업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큰 회사에서 기획 파트에서 요 일만 하다가 어느 순간 55세가 됐을 때 기획, 운영, 개발, 마케팅을 다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40대 때 공부를 해야 되죠. 안 그러면 어떤지 아세요? 55세가 여러분한테 덤빌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준비 안 했다가 시간이 덤벼요. 55세인데 나 어떡하지? 60대인데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시간이 나한테 덤비게 하지 말고 내가 시간한테 가서 똑똑 나 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이 덤비게 하지 말고 내가 그 시간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할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부부가 부모입니다. 40대도 서로 키워줘야 돼요. 50대도 뭐 부족하니? 뭐 하고 싶니? 물어봐야 돼요. 왜냐? 제가 살아보니까 50 넘어가니까 자꾸 둘 중에 한 사람이 고아가 되더라고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세요. 그래갖고 부모 노릇 해줄 사람, 그 사람한테 스승 노릇 해줄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서로 부부밖에 없어요. 서로 머리 맞대고 물어보고 도와줘야 돼요. 누가 그걸 하겠어요? 옆집이 아는 형 맨날 술만 퍼먹이고 그 진심으로 해줘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자,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한테 많은 세월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자산이에요. 마흔은 그렇게 초조하고 불안한 나이가 아닙니다. 지금 뭐든가 시작하고 준비하기에 너무 좋은 나이가 뭐다? 마흔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60 가까이 오니까 뭐가 보인다. 10년 후에 뭐 하고 살까? 제가 옛날부터 꿈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한번 해보는 거였어요. 근데 20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딱 좋네, 60대가. 딱 좋아. 그러면 영어 단어가 하나 머릿속에 들어오려면 영어 단어 하나가 100번을 상처 입고 창피를 당해야 그 단어가 내게 되는 거 아나요? 하나 다. 별짓을 다 하고 온 개고생과 상처를 받아야 그 단어 하나하나가 내 것이 되는 경험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엄청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요새 그 꼴찌 천재가 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1월 달에 미국 갔다 왔어요. 왜 갔다 왔냐면 11월 달에 뉴욕에서 강의를 할 건데 장소를 보려고 갔어요. 어느가 좋아? 뭐 극장이 좋아? 뭐가 좋아?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살펴보려고 뉴욕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가면서 제가 어떤 분을 만나냐면 존 립이라고 당신을 초대합니다라고 뉴욕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 초대를 받아서 갔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무슨 CNN에 근무하시는 PD도 있고 무슨 1조짜리 회사 만든 사람도 있고 하여간 엄청난 대단한 사람들이 한 12명이 모여요. 그런 다음에 다 테이블에 앉은 후 뭘 하냐면은 게싱 게임을 합니다. 이 사람 직업이 뭘 것 같아를 알아맞혀요. 서로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저도 소개를 했죠. 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제가 유튜브 160만 이번에 책도 내게 되고 막 이런 얘기 막 했거든요. 근데 그거 저기 씨도 안 막혀요. 왜냐면 다 대단한 사람들이라 그냥 별로만. 근데 의외로 나한테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존 리비가 옆에서 그랬거든요. 이 사람 5년 전에 영어 시작했대요. 대단하지 않아?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주목되기 시작했고 저한테 질문이 오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에게도
제2 외국어가 50대 이후에 꿈인 거예요. 스페인어, 프랑스어, 한국어, 중국어. 이게 뭐냐면 남의 나라 언어를 배운다는 게 되게 품격 있는 취미인 거고 미래를 준비하는 꿈인 겁니다. 그럼 10년 후를 꿈꾸세요. 100세는 10년 후를 꿈꾸지 않으면 못 삽니다. 지루해서. 이러면 10대, 20대 때는 내가 변화 안 만들어도 그냥 저절로 막 학교가 바뀌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아무 짓도 안 해도 변화가 있어요. 근데 70대면요.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생겨. 자기 인생에 무슨 일이 생기게 만드는 게 꿈입니다. 내가 꿈꾸면 뭔가 일이 일어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으로 방송에서는 내가 영어 강의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I spent most of yesterday studying English, and I memorized more than 30 sentences. Learning English after 50 means that I'm constantly frustrated. So if it's that hard, why don't I give up? Since my 20s, I really wanted to give speeches in English. It has been a lifelong dream. And now here's the plan. I'm going to give a lecture in English in front of a local crowd in New York this coming November. Ooh, oh my God, I'm crazy, right? And of course, all of you can do this too. So do what you love and dream what you want. Oh, just one more thing. There will be moments when you want to give up. Then just think of me, okay? 김미경. If a 60-year-old Azma can do it, then you can do it too. Thank you very much.